저는 제일 중요한 게 투자를 할 때는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그 낙폭, MDD가 어디까지냐 그걸 먼저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자산 배분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내친 이제 사경인의 친절한 투자 가회 요 책 이제 출간하셨잖아요. 요게 보니까 이제 그 아내분 사모님과 이제 함께 약간 대화 형식으로 이제 책을 내신 건데, 야, 요 책에서도 보니까 저는 좀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주식과 부동산 수익률을 비교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흔히 근데 유튜브에서는 이제 주식의 수익률이 좋았던 게 삼성전자와 굉장한 많은 비교를 하면서 주식이다! 라고 했지만 이제 그게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기간별로도 언제부터 이거를 평균을 내리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있던데, 주식과 부동산 좀 어느 게 좋나요? 실제 수익률은? 이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도 그렇고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있어 하는 건 사실 사례입니다. 야, 누가 뭘 사가지고 어떻게 얼마를 벌었대. 예전에 와닿죠. 무슨 텔레콤을 몇 년대에 얼마에 사가지고 몇 배에 팔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됐고 이런 일들 들어보면 와 싶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례는 설명을 하기 위한 도구지 그게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제가 이제 강의를 오랫동안 한 입장에서 어떤 사례든지 들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 보고 투자했다가 떼돈을 번 사례도 보여드릴 수 있고 재무제표 보고 투자했다가 망한 사례도 찾아드릴 수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숨어있는 부동산이 많아가지고 주가가 엄청 상승했던 사례도 보여드릴 수 있고 똑같이 숨어있는 부동산이 많았는데 주가가 폭락한 사례도 찾아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내가 원하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사례들을 덧붙여가지고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주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사례들은 얼마든지 찾아서 그쵸.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착각하시는 건 뭐냐면 근데 그 사례를 보고 이걸 일반화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례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통계가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야 삼성전자 샀으면 그 기사가 있어요. 삼성전자 옛날에 타워필리스 지어졌을 때 그걸 안 사고 그 가격으로 삼성전자 샀으면 지금 타워필리스 세 채다. 타워필리스 뭐 2배 오를 때 삼성전자는 뭐 5배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마아파트랑 삼성전자를 비교하고 이러는데 그건 사례입니다. 삼성전자라는 사례지 주식 투자라는 통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음마아파트라는 사례일 뿐 부동산에 대한 통계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그런 사례들 가지고 얘기를 하면 조금 위험하고 편향이 생기고 통계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 통계를 볼 때 주식하고 부동산을 뭘 볼 거냐. 그래서 통계치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게 이제 주식은 코스피 지수가 가장 대표적일 거고 그렇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옛날 국민은행 KB에서 나오는 그 부동산 매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지수 매매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지수를 가지고 비교를 많이 해요 또. 비교를 하는데 이게 문제점은 뭐냐면요. 그 아파트 지수가 부동산 지수가 발표되기 시작한 게 86년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 지수는 80년부터 나왔는데 같은 기간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86년부터 같이 비교를 해보면 86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상승률 어떤 게 더 높냐라고 하면 코스피예요. 코스피가 주식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파트보다도 높아요, 진짜로. 86년부터 같이 한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그걸 자꾸 이제 보여드리면서 봐라, 주식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그 지수를 비교를 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요. 사실 주식 상승의 대부분 80년대에 이루어졌어요. 86년부터 90년까지 주가 지수가 연 50%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한 5년 동안 주식이 빵 달려가 버린 거죠. 그리고 그 뒤로는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는 비슷하고 오히려 부동산이 조금 앞섰다 뒷서건 이래요. 그래서 그 뒷부분, 그러니까 비교 구간을 얘기를 할 때 90년부터 만약 시작해서 비교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부동산이 이겨요. 아, 부동산이 이겨야? 2000년부터 비교하면 완전히 부동산이 또 이겨버리고. 완전히 이기고. 그럼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장기를 비교한다고 그러는데 한 20년을 비교하더라도 시작점하고 끝점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심지어 어떤 결과도 있냐면요. 예를 들어 20년을 비교하는데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비교하는 거랑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비교하는 거랑 주가 지수는 수익률이 2배 차이가 나요. 엄청 차이 나는 게 작년에 미쳤으니까. 1년 사이 확 끝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2000에 끝났던 게 3000까지 1년 사이 50% 올랐으니까 그럼 20년 수익률이 마지막 1년에 확 올라간 거로 20년 수익률이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또 심지어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20년에 확 올라갔지만 2000년에 확 떨어졌어요 또. 1월 1일 1000포인트 던 게 12월 30일 500포인트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시작점은 반토막 나 있고 끝점은 30% 올라가 있으니까 갑자기 주식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걸로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냐면 저는 그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게 주식이 더 좋게 보이도록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이 더 좋게 보이도록 네.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건 뭘 봐야 되냐면 말하는 사람이 어떤 포지션에 있냐. 그러니까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사실 이 책을 쓰면서 좋았던 게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다른 사람한테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저희 와이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게 책을 써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한테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다, 이게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저보다 네. 지금 3년 더 뒤거든요. 네. 이 과거에 있었던. 예. 네. 그러기 때문에 나한테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의식에 있어가지고 그럼 내가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일궈놓은 자산을 자기가 이제 와이프가 이걸 계속 지켜나가야 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가르친 거고 그걸 뭐 사실 책을 쓰긴 했지만 이걸로 책 써가지고 뭐 책 팔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와이프한테 제대로 된 투자를 가르치는 거였거든요. 네. 사모님께서 완전 주린이더라고요. 깜짝 어떻게 놀랐어요. 고소장도 몰라요. 진짜. 아니 나는 사기행위사님 이제 사모님이니까 와 굉장히 뭐 늘 옆에 있으니까 뭐 많이 알 거 생각했는데 거의 여기 이제 대화 형식인데 그 대답의 뉘앙스가 야 이거 거의 김작가 수준인데. 저 와이프가 처음에 저한테 알려달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던 네. 게 주변 사람들이 자꾸 자기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남편이 잘하니까 자기도 잘하는 줄 알고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아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나도 좀 가르쳐줘 약간 이것도 그럴 수 있죠. 있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물어봤더니 주식을 왜 하려고 그랬더니 뭐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럴 거에 따라가지고 이제 수익률은 되게 또 달라지는데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 봐보자. 주식하고 부동산 중에. 네. 제가 그래서 어떤 식의 비교를 해봤냐면 20년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20년의 기간 동안 5년 단위로 투자를 했으면 5년 단. 그러니까 매달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매달. 네. 예를 들어서 과거 20년이면 뭐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 1월에 나는 주식에 투자하고 네. 자기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또 2000년 2월에 나는 주식에 투자하고 자기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렇게 그럼 1년에 12번을 붙여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5년 뒤에 팔았을 때 2000년 1월에 산 걸 그럼 2005년 1월에 팔았으면 주식이 더 많이 올랐냐 부동산이 더 많이 올랐냐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12번씩 게임을 해볼 수가 있고 10년이면 120번을 붙여볼 수가 있고 15년이면 180번을 붙여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5년 투자를 했을 때 180번을 붙여보면 누가 이겼냐 누가 더 많이 이겼냐 주식하고 부동산 중에.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 주식이 이겼어요. 아 주식 이겼어요? 주식이 2대1로 이겨요. 그러니까 10번 중에 6, 7번은 주식이 더 좋았고요. 네. 3번만 부동산이 더 좋았어요. 부동산이 또 좋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뭐냐면 수익, 이 지수 상승률만 비교해보면 네. 주식이 더 좋아 보여요. 또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또 뭔가 반전이 또 있나 봐요. 그러니까 반전이 있는 게 이게 뭐 때문이냐면요. 그래서 지수 수익률만 보면 분명히 주식이 높거든요. 네.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 근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되니까 주식 투자를 해야 돼가 아니라 네. 이렇게 주가가 더 많이 주가 지수가 더 많이 올랐는데 근데 왜 내 주변에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다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회계사님 주변에도 대부분 부동산이라면서요. 심지어 제 주변에도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실제로 주식보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보면 분명히 주가 지수가 더 많이 올랐는데 왜 현상은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더 눈에 많이 띄고 보일까? 그러니까 또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것 같은데. 진짜 답은 뭔가요? 그래서 몇 가지 것들 제가 추정을 해봤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들의 투자 행태. 그러니까 이걸 좀 전에 말한 대로 주식을 5년 들고 있으면 코스피 상승률이 더 높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5년 안 되고 있잖아요. 5년 투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그것도 해봤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아무 날짜에나 코스피 지수를 샀을 때 다음날 올라갈 확률이 높냐 떨어질 확률이 높냐. 다음 날이면 거의 한 5대 5일 텐데. 그렇죠. 거의 5대 5예요. 52% 상승 확률이 52% 3%? 네. 이거 뭐 그럼 샀다가 일주일 뒤에 팔면 그래도 50%대고요. 맞아. 이게 1개월 뒤에 팔아도 3개월 뒤에 팔아도 6개월 뒤에 팔아도 사실은 올라갈 확률 반 떨어질 확률 반 정도예요. 네. 근데 언제부터 달라지냐면 한 1년 정도 보유하고 팔면 그렇죠. 올라갈 확률이 떨어질 확률보다 2배 높아요. 네. 한 3대 6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3년 있다 팔면 올라갈 확률이 한 80% 되고요. 5년 있다 팔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사서 아무 날짜나 사가지고 5년 뒤에 팔면요. 올라갈 확률은 90% 넘어요. 근데 그렇게 투자를 못 하는 거죠. 실제 우리 주식 회전율을 보면 1년에 주인이 몇 번 바뀌냐 회전율을 보면 사람들이 몇 달 정도 투자하냐 이게 나오는데 보유기간이 석 달도 안 되고 엄청 빨리 파는구나. 그래서 사람들 보통 지금 주식 투자해놓고 보면 얼마나 들고 있냐 그럼 석 달 정도 지나가지고 주가 떨어진다고 그냥 난리거든요. 사실 삼성전자 장기 투자한다고 하신 분들이
난리예요, 다들. 올 초에 8만 원, 9만 원 사서 지금 6만 원 되니까 다 난리 났잖아요, 지금. 처음에 들어갈 때 장기 투자는 들어가는데 저도 주주를. 좀 전에도 한 분 뵙고 왔어요. 8만 3천 원에 사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네. 지금 막 욕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투자 행태가 네. 장기 투자를 하면 되는데 장기 투자를 못 한다는 게 일단 문제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다른 문제들도 있는 게 이게 보유 수익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수 오르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보유 수익도 있거든요. 아파트를 만약에 내가 10억에 샀다가 10년 뒤에 10억에 팔았다? 그러면 이게 사실 10억 사서 10억 팔면 이익도 안 났고 기회비용 생각해보면 오히려 손해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뭐냐면 아파트를 사면 일단 내가 거기서 사는 동안 주거비가 다운이 되잖아요. 그렇죠. 주거비를 줄일 수 있고 아니면 보유기간에 누구한테 빌려주면 월세를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같은 가격에 샀다 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보유 손익들이 있거든요.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요. 네. 근데 주식은 비슷한 게 있긴 있어요. 주식은 들고 있으면 지수가 오르지 않아도 뭘 받을 수 있냐면 배당을 배당.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한국은 잘 안 주니까. 이걸 비교를 해보면 배당 수익률은 한 1% 정도 되고요. 네. 근데 부동산 임대 수익률은 한 3% 정도 되거든요. 2, 3%. 그래서 가격은 부동산이 덜 올랐지만 네. 그 기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임대 수익이나 줄일 수 있는 생활비, 이 보유 수익을 생각해 보면 수익률이 거의 비슷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주식이 2번 이기고 부동산이 한 번 졌었는데 보유수까지 생각해 보면 수익률이 거의 비슷해져 버리고 결정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이 가격의 상승률하고 투자자의 수익률은 다릅니다. 내가 주식을 10,000원에 사서 15,000원에 팔았다. 네. 부동산을 10,000원에 사서 15,000원에 팔았다. 그 10,000원이랑 그때 웃기지만 그러니까 똑같이 10,000원에 사서 15,000원에 팔았을 때 둘 다 5,000원 번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뭐가 있냐면요. 주식은 대부분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 맞아. 이게 제일 크죠, 사실. 부동산을 레버리지 쓰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전세를 한 것도 있고. 주식은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10,000원밖에 투자를 못하지만 부동산은 10,000원이 있으면 뭐 전세를 끼며 전세 10,000원 끼면 20,000원짜리 사는 거고 네. 은행에서 뭐 대출을 받아도 그것보다 훨씬 비싼 걸 살 수 있고 네. 그러면 나는 10,000원을 가지고 30,000원짜리를 사서 30,000원에서 10%만 올라도 그러니까 3,000원 올랐는데 이자 내고 나면 내 수익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상승률 주식과 부동산만 비교해 보면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주식이 조금 높았다가 보유 수익 생각해 보면 같아지는데 막상 투자자의 수익률을 생각하면 레버리지 때문에 부동산이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러면 부동산이니까 사기행위의 친절한 투자가에 말고 이제 부동산 가해책 내시죠.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그랬어요. 만약에 자기가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 집 재산은 자기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식에 넣거나 부동산에 넣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저는 부동산 사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해 기사님의 결론인 거잖아요. 네. 저는 뭐 이제 뭐 증권사에 있으면서 막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해야지 뭐 권장을 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아니니까.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면서 훨씬 더 이제 솔직해질 수 있는 거죠. 그치, 솔직하게 우리 내 와이프한테 편이니까. 그렇죠.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진짜로 그전엔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진짜로 우리 아내한테 내가 투자를 하라고 그러면 뭘 사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만약 주식과 부동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부동산. 근데 질문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식이냐 부동산이냐라는 질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까? 주식하고 부동산이 반드시 더 좋다, 주식이 반드시 더 좋다가 아니라 분명히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장단점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웬만한 사람들이 목돈이 있는데 한 10억 있는데 투자해야겠다. 주식이 뭐 삼성전자 살까, 아파트 살까? 그러면 저는 아파트 사라고 하겠어요, 진짜로. 일반인들 입장에서 뭐가 있냐면 주식이 투자하기에 좋은 자산이 아니에요. 제일 큰 건 뭐냐면 변동성이 문제거든요. 네. 제가 책에서 MDD라는 개념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투자를 하는 동안 우리가 그 마음고생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나중에 이게 똑같이 5년 뒤에 예를 들어 30%씩 올랐더라. 근데 A라는 자산은 꾸준히 올라서 30% 오른 거고 약간 부동산 같은. 그렇죠. 근데 B는 뭐냐면 중간에 반토막이 한번 났다가 다시 회복돼서 이제 30%로 끝난 거죠. 그러면 어떤 투자가 더 좋냐? 당연히 이게 더 좋잖아요. 마음고생 덜 하잖아요. 맞아요. 이건 중간에 50% 떨어졌을 때 그때 느끼는 고통이라는 건 이건 진짜 생각해보세요.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이 날아간 상태다.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시작했을까라는 후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비록 결과는 이제 좋아졌다고 하지만 굳이 그 중간에 마음고생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측면에서 오렌 버핏도 뭐 인덱스 펀드를 자기 아내가 이제 투자했으면 좋겠다고 책에 적혀 있던데 어떤 설명이었죠? 그게 그러니까 버핏이 그 얘기했어요. 유언으로 자기 유언장을 썼는데 유언으로 그 아내 자기 유언으로 뭐냐면 남은 재산을 어디에 투자하라고 했는지 물어본 거예요. 근데 버핏의 재산의 대부분은 사실 기부를
하게끔 돼 있고 그래서 버핏이 들고 있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기부를 하고 대신에 버핏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아내한테 주라고 그랬거든요. 대신에 아내한테 주는데 아내한테 그 돈으로 뭘 하라고 그랬냐면 그 버크셔 주식을 사라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그냥 ETF 시장 지수를 사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러면 당신이 만약에 세상을 떠나고 나면 버크셔가 안 좋아질 거란 얘기냐. 근데 버핏이 했던 얘기가 아니 내가 없더라도 버크셔는 계속해서 좋은 성과가 당분간 나올 거다. 하지만 내가 아내한테 시장 지수를 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와이프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다. 저 이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것만 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버핏조차도 간접 투자를 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시장 지수를 추종하게 하는 이게 진리다. 맞아, 못 이긴다. 네. 알파를 사람들이 얻을 수가 없다 오랫동안. 그래서 그냥 지수를 사라고 했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뒤에 이면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핏 아내가 만약에 야 내 아내가 버크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옆에서 뭐라고 할 거냐. 버핏은 누가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투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어쨌거나 결과를 내놨고 재산으로 가장 많은 주식 투자만 가지고 그 정도의 재산을 일궈낸 사람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버핏을 3년에 한 번씩 때리거든요. 버핏 끝났다. 맞아. 작년에도 버핏 끝났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나이가 너무 들었다. 이제 끝났다. 돈나무야. 이제 버핏의 시대는 갖고 다른 시대다. 이 얘기가 거의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버크셔가 시장을 3년에 한 번씩 시장 수익률보다 안 좋았거든요. 두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두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이 정도인데 한 번 질 때마다 와서 당신 끝났다라는 얘기를 자기한테 심지어 전 세계 가장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벌고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도 끝났다. 저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만약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이프한테 뭐라고 하겠냐. 일상생활이 가능하겠냐. 그것보다는 사실 저도 이제 요즘 최근 생각이 바뀌는 게 베타만 가지고도 분명히 버핏의 아내는 남은 인생 동안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에 시장 들여다보면서 버크셔 주식 오르나 떨어지나 보지 말고 그냥 지수에 맡겨놓고 그 외에 인생에 즐겨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쏟아부어야 될 건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이나 마음고생도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대비 수익률이 좋은 또 마음고생 대비 수익률이 좋은 이 가성비가 좋은 투자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수익률만 보고 맞아. 10% 수익률이 8% 수익률보다 좋다. 근데 이 10%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8시간씩 차트를 들여다봐야 되고 주말이면 재무제표 보고 기업 분석해야 된다. 근데 이건 8% 수익이 나는데 그냥 별거 할 거 없다. 그럼 저 같으면 후자도 되게 괜찮은 투자라고 보거든요. 지금 수익률을 많이 받기 때문에 MDD를 많이 고려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바이오 쪽으로 많이 갔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좀 전에 아까 같이 20% 올랐더라도 중간에 떨어졌다가 오르면 이게 뭐냐 마음고생 대비 가성비가 나쁜 거예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수익률은 같더라도. 그래서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견뎌낼 수 있다면 바이오도 뭐 괜찮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투자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단순히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지만 아이들을 성적순으로 매겨놓고 성적이 좋은 애면 성공한 애고 안 나오면 나쁜 애 하듯이 수익률 높으면 이기는 투자고 수익률이 낮으면 지는 투자라고 결론을 내버리는 것 같은데 그 투자를 위해서 들여야 될 건 돈 말고 투자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쳐야 된다며 하루에 8시간씩 주말에는 기업 분석한다고 그래서 수익률 2%더 내는 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언론이나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그걸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대다수가.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보통 일반인 청취를 하고 계신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냐. 그분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되게 기분나빠하는 건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건.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제일 좋았던 건 그거였어요. 기존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종목을 사야 될지 여쭤보시는데 가만히 얘기를 나누다 보면 속으로 드는 생각이 아 지금 주식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말리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뭘 사야 될지 어떤 걸 사야 될지 되게 막 물어보고 막 찾고 계시는데 아니요 지금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저희 와이프가 그랬거든요. 와이프가 뭐 사야 되냐고 뭐 물어보고 주식 투자 나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속으로 제가 했던 게 뭘 사야 돼 그러길래 속으로 뭘 사도 안 될 거야 막 이랬거든요. 종목이 아내분인데 예, 제 와이프인데 제가 사실은 와이프는 저한테 처음 했던 얘기가 나도 주식 좀 가르쳐줘였는데 제가 처음 가르쳐줬던 건 뭐냐면 당신이 주식 투자를 지금 하면 안 되는 이유 이걸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한테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아니면 제 책을 읽고 주식 투자를 하겠다고 왔는데 아 당신은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바로 취소할 겁니다.
그거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막 논언하면서 안 될 것 같은데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한테는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아니야, 지금 당신 개별 주식 투자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아직. 그 이전에 해야 될 것들, 그 이전에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것부터 네. 해야 된다는 얘기를 예전에는 일반인들한테 그걸 하고 싶었는데 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근데 너 그렇게 해요? 당신은 지금 어떻게 투자하는데 물어보면 저는 개별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당신은 왜 개별 주식 투자를 하고 재무제표 분석해가 투자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냥 ETF 사라고 해? 당신 ETF 사본 적 있어? ETF 가지고 지금 부자가 됐어? 아니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내가 하지 않은 걸 사람들한테 추천을 못 하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분들은 간접 투자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못 하고 있었던 걸 우리 아내한테는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제가 저희 아내한테 투자를 권하는 방법이에요. 저희 아내한테 간접 투자부터 시작해라. 네. ETF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그걸로 투자가 충분히 연습이 되고 배워지면 그 이후 단계에서 이제 다른 투자들, 개별 주식 됐든 다른 투자들을 붙여라 옆에다. ETF가 조금씩. 개별주보다 좀 더 쉽다라는 그리고 그 레벨에 맞는 투자라고 볼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뭘 기대할 수 있는지, 네. 내가 어떤 위험을 각오해야 되는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내가 아는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가 아는 건 10인데 투자는 8, 90,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의 정도는 한 10점 정도인데 실제 투자는 8, 90을 알아야지 필요한 투자를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제가 그랬어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고 필요한 게 많다. 근데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이 메타인지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메타인지 공부할 때도 메타인지 내가 어디까지 알고 얼마만큼 아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 투자할 때 실패를 하는 이유는 그 메타인지가 무너져서예요. 사실 자기가 아는 건 10, 20인데 네. 투자는 8, 90의 지식이 필요한 투자를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개별주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왜 힘드냐면요. 일반적인 공부는 그냥 내가 10, 20밖에 모르면 네. 시험을 보면 20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없는데 20밖에 모르는데 찍어서 8, 90점이 나오진 않거든요. 8, 90을 알면 8, 90점이 나오고 그래서 맞아요.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실력인지를 테스트를 해보고 시험을 봐보면 그걸 통해서 내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주식 투자는 어려운 게 아는 게 10인데 점수가 90점이 나와버려요. 나올 수도 있죠. 운의 영역이 되게 크게 작동하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제가 책에서 보여드렸던 게 작년 2020년 우리나라 주식시장 처음 뛰어든 40대 주부 수익률하고 네. 워런 버핏 수익률하고 비교했더니 우리나라에서 계좌 처음 만든 40대 주부들 수익률이 더 높아요. 아, 충격적이다. 이번에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전 세계 챔피언을 이겨버리는 거죠. 그게 가능한 시장. 어떤 영역에서도 처음 배운 초보가 전 세계 챔피언을 이겨버리는 일은 잘 없죠. 일어나지 않잖아요. 없어. 근데 주식시장에서 그게 일어나 버리니까 나 90점이 나오네? 실력을 헷갈릴 수 있겠어요, 진짜 본인도. 근데 또 그 다음에 보면 실제로 되게 잘하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도 손실이 날 때가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이 실력하고 결과하고 상관관계가 되게 낮고 운행이 크다 보니까 메타인지를 키우기가 어려워요. 내가 어느 정도 아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실력이 20인데도 불구하고 8, 90점에 투자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처음 몇 번은 운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만 네. 결국에는 투자에서는 결과가 더하기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곱하기로 나오거든요. 곱하기로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마이너스 몇 번 때문에 결과가 확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대신에 우리 와이프가 좋았던 건 뭐냐면요. 메타인지가 높았어요. 자기가 주식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 수준에 맞는 대신에 이 정도 공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게 간접 투자고 ETF고 네. ETF도 특정 섹터에 대한 ETF를 투자하려면 섹터에 대한 공부가 돼야 되고 그 섹터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바이오 섹터에 투자를 하려면 제가 보기엔 그래요. 사람들은 그냥 앞으로 바이오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바이오 섹터에 투자하자. 그게 한 90%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좋아지니까 전기차에 투자를 하자. 네. 근데 그건 뭐냐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그게 가격에 반영이 돼 있고 네. 내가 그 섹터에 투자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려면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네. 남들은 80만큼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아니야. 90, 100이 좋아질 거야. 이런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있나? 네. 일단 뭐가 판단이 안 되냐면 지금 시장에는 그러면 이 섹터가 80만큼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건지 90만큼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건지 구분해낼 수 있는지 네. 저는 이제 그걸 이제 가격 가지고 간접적으로 이걸 가늠을 좀 해보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하는데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야 앞으로 전기차가 80만큼 좋아질 거야 라고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어. 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90만큼 좋아질 거야. 네.
하면 사고 시장에서는 80만큼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60만큼 좋아질 것 같아. 네. 하면 팔고 네. 이걸 해야 될 텐데 이 숫자는 없고요. 그렇죠, 없죠. 그냥 전기차가 좋아질 거야. 전기차 섹터. 사람들 많이 물어본 거죠. 내년에 어떤 섹터가 좋을까요? 네. 전망이 좋은 섹터는 어딜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모르겠어요. 그냥 전망이 좋아질 sek터 어디가 뭐 얘기할 수 있죠. 전기차가 좋아질 거고 뭐 4차 산업 관련해서 늘어날 거고 뭐 그 최근에 뭐 뭐죠 이거 메타버스인가요? 뭐 좋아질 거예요. NFT. NFT 뭐 좋아질 거고 할 겁니다. 근데 뭐냐면 얼마만큼 좋아질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늠할 수 있는 영역도 안 되고. 네. 근데 그런 능력이 있다면 섹터 ETF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그 정도의 점수가 나오는 실력이 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실력은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시집정 수준에서 섹터 ETF를 사고 이러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아는 것보다 과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가르친 건 뭐냐면 네. 자산 배분 ETF였어요. ETF 중에서 그냥 전 세계 주식을 다 사버리고 전 세계 채권을 다 사버리는. 대신에 아내한테 이제 그건 이해를 시켜야 됐었죠. 주식이라는 게 뭔지, 채권이라는 게 뭔지. 실제로 그 AOR 같은 걸 사면 AOR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 전 세계 주식을 60% 사고 전 세계 채권을 40% 사는데 저는 그게 뭐 어디에 투자하는 거라고 보냐면 자본주의에 투자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안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거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가 한동안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 물론 먼 미래에 이것보다 더 좋은 체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자본주의가 대세고 이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할 거다라고 보면 그럼 뭐냐면 만약에 나는 야 미국하고 중국 지금 뭐 패권 다툼을 하고 이러는데 미국이 좋아질 거야 하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뭐 미국 주식 채권만 사는 ETF를 산다거나 아니면 중국이 더 좋아질 거다 그러면 뭐 중국 뭐 베트남 이럴 수 있는데 그런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죠. 그 판단도 안 서면 그 전의 단계인 자본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동차가 좋아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테슬라가 좋아질지 아니면 테슬라를 이제 누가 또 치고 올라올지 뭐 리비안인가요? 뭐 올라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대차도 전기차를 한다고 그러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아 그러면 난 테슬라 계속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테슬라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누군가 그 자리에 다시 또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 그런 회사들의 주식을 다 사버리면 되잖아. 어쨌거나 자본주의에서는 서로 경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윤을 만들어 갈 테니까. 그러니까 나는 자본주의를 믿고 자본주의에 투자하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AOR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식은 어떤 역할을 하고 채권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실 우리가 이제 돈을 버는 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거거든요. 토지, 노동, 자본. 그렇죠. 토지, 노동, 자본. 3대 생산. 결국 자본주의에서는 사업을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 그랬거든요. 애들 커서 판검사, 회계사, 변호사, 의사 비즈니스 하게 할 거라고. 아이가 비즈니스를 했으면 좋겠다. 자기 비즈니스를 했으면 좋겠고 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국영수 외에 다른 지식들, 다른 경험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제일 좋은 건 자본주의에서는 자기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됐을 때 이걸 이제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대가를 받는 게 토지를 제공하고 임대료, 지대를 받는 거고 노동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거고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자본소득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그 자본을 제공할 때 주식의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고 채권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사업이라는 게 결국 이윤을 내고 이윤을 내는 사업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사업은 도태하고 하면서 자본주의가 계속 굴러갈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주식, 채권의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거니까 그래서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분산 투자를 해놓으면 어쩔 때는 주식이 좋고 어떨 때는 채권이 좋고 엎치락뒤치락 하겠지만 묶어놓고 보면 과거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 정도 수익성에 이 정도 변동성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 정도의 변동성을 자기가 당신이 견뎌낼 수 있겠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AOR 같은 경우에 과거 숫자를 보면 많이 빠질 때 20%까지도 빠져요. 그래서 자기 계좌에서 20%가 빠지는 게 견딜 수 있겠어? 과거가 앞으로 반복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과거 숫자를 봤더니 AOR이 한 20%까지도 빠질 때가 있더라. 근데 자기는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투자금이 1억인데 거기서 2천만 원이 마이너스가 나는 거? 와, 계좌에 마이너스 2천만 원 찍혀 있다? 만약에 못 견디겠다면 견딜 수 있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그걸 사가지고 이 정도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아니 나와 1,000만 원까지는 마이너스가 나도 되겠죠. 1,000만 원 이상 마이너스가 나는 거 나는 못 견딜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게 20%가 빠지더라도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투자를 오랫동안 못하는 게 MD 때문이거든요. 삼성전자 기다리면 20년 뒤에 삼성전자 가격이 7만 원 아닐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네. 지금 높겠죠 아무래도. 근데 뭐냐면 지금 당장 그러니까 20년 뒤에는 20만 원, 30만 원 간다고 10년 뒤에는 뭐 20만 원, 30만 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9만 원에서 6만 원이 되는 순간 멘붕이 오고 그걸 유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낙폭을 내가 어디까지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지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일괄적으로 삼성전자가 좋습니다.
뭐 QQQ가 좋습니다. 뭐 AOR이 좋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내가 버틸 수 있는 손실의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는 사람. 저는 1,000만 원 손실을 충분히 버틸 수 있지만 저희 와이프는 단돈 100만 원도 벌벌벌 떠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특성을 봐야 되는 거고, 만약 아까 말씀드린 와이프가 뭐 1억을 투자하는데 나는 1,000만 원까지는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그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하면 이게 20%까지도 빠질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20%가 빠지더라도 1,000만 원 이상 빠지진 않게. 예를 들어서 내 1억 중에서 5천만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죠. 5천을 투자하면 20%가 빠지더라도 1,000만 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1억을 다 투자하면 20% 빠질 때 2천만 원이 손해가 나니까 못 버티겠지만 5천만 원만 투자하면 20%가 빠져도 1,000만 원. 거기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5천만 원은 AOR에 넣고 나머지 5천만 원은 MDD가 없는. 아니면 얘가 이렇게 빠졌을 때 반대로 움직일 것 같은 자산에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자산을 설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수익률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만 생각해서 이게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 했던 얘기가 그래도 서울대를 목표로 하면 안 되더라도 연고대는 가고 그렇죠. 인서울은 인서울을 하지 않겠냐 이런 것처럼 목표를 크게 잡고 목표를 어디까지 잡냐 뭐 이러는 것처럼 주식 투자나 이런 투자를 하면서 수익률을 목표 수익률을 막 난 연수익률 몇 프로 목표라고 하는데 사실 투자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목표 수익률 정한다고 그게 달성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보다 오히려 뭐냐면 내가 추구하는 목표 수익이 아니라 내가 견딜 수 있는 손실이 얼마인지를 정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견딜 수 있는 손실의 범위 안에서 그 안에서 최대한 수익률을 높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걸 투자하는 게 좋지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그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를 설계를 하면 내가 견뎌야 되는 이 손실이나 마음고생이 엄청 커지거든요. 수익률을 목표 수익률을 2배로 높이는데 마음고생이 엄청 커지면 이걸 못 버텨서 결국엔 투자를 도중에 그만둘 건데 그래서 이게 선우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가르쳤던 게 그 MDD라는 마음고생 개념을 가르치고 얼마까지 견뎌볼 수 있겠냐, 버틸 수 있겠냐 물어보고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투자 상품들을 제시를 해서 와이프한테 설계를 해보도록 한 거죠. 아내분의 MDD는 어느 정도였나요? 40%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오, 굉장히 잘 견디시네.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자기가 40% 견디겠다는데 뭐 제가 최근에 책에 대해서 리뷰를 어떤 분이 써주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뒤에다 이제 그때는 와이프한테 말을 못하고 뒤에 이제 이 책이 이제 서로 저랑 와이프한 이렇게 가르치면서 한 얘기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속마음이 나오는데 속마음으로 제가 했던 게 아내는 40%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안 맞아봐서 그 누구나 그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냐 처맞기 전에는 막 그런 것처럼 안 당해보니까 40%를 견딜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힘들 것 같고 근데 다행인 건 그러니까 사실 또 속사정이 있습니다. 그 와이프가 40%가 있던 건 우리 전 재산의 40%가 아니고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윳돈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이 조금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우리 집의 자산의 대부분은 이제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 와이프가 조금 여윳돈 가진 거가 이거 가지고 조금 해보려고 하니까 뭐 그건 사실 있어도 되는 돈 없어도 되는 돈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MDD를 사실 퍼센트로 잡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대부분 MDD를 퍼센트로 잡는데 1,000만 원 투자했을 때 40% 날아가는 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투자했을 때 400만 원? 근데 내가 한 달에 월급이 200만 원이다? 그럼 사실 날리더라도 2달 눈 딱 감고 일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냐면 10억일 때 40%면 4억이 넘어 날아가면 이건 일상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퍼센트로 정하기보다는 금액으로 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내가 투자금이 1,000만 원일 때랑 1억일 때랑 10억일 때는 분명히 견딜 수 있는 MDD가 다르거든요. 다르겠네. 예. 그래서 금액적으로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 저한테 와가지고 이분이 금액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자신의 성향이 또 이 손실을 견뎌낼 수 있는 성향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뭐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속으로 뭘 사도 안 돼요. 코스피 지수를 사도 5년 투자하면 중간에 40%가 넘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개별 종목도 아니고 코스피 지수면 되게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지수마저도 5년을 투자하면 중간에 40%가 빠지는데 그걸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그런 분이 개별 종목 뭐 사야 되냐고 물어보거든요. 사실 그 약간 무책임한 말이에요.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면 된다라는 맞는 얘기인데 못 버텨요. 삼성전자가 나쁜 회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있나요? 없을걸요? 삼성전자가 망할 것 같아? 없을걸요? 삼성전자만큼 대한민국에 좋은 회사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6만 원대 오니까 못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자신이 견딜 수 있는 MDD를 알아야지 그 다음으로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어떤 대상에 투자를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고 이럴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무턱대고 뭐 사야 돼요? 이거 사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되게 알고 있는 내용,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이 부분을 다들 개인 제대로 안 투자자분은 짚고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그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도 제가 그 MDD라는 부분이나 아니면 평균의 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아 이게 학교에서 배웠으면 좋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통의 교육을 받잖아요. 네. 그 국어 영어 한국 뭐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중학교 졸업했으면 이건 알겠지라는 그 기초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 기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 가르치면서 아 하긴 이런 개념이 없겠구나. 이 뭐 산술평균, 기하평균도 그렇고 MDD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라면은 종목을 고르고 뭐 유망 분야를 선택하고 하는 건 의미 없다. 어차피 뭘 해도 안 될 거다. 제가 와이프한테. 다른 분한테 감히 그 말을 못하지만 저희 와이프한테는 솔직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내분을 빙자해서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닌가요? 아내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제가 아내를 위해서 쓴 책이고 아내분을 위해 쓴 책이면 두 분이서 보셨어야죠. 좀 후련했어요. 자, 근데 사실 뭐 MDD가 그러면 낮으면 낮을수록 개인이 또 감내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마음이 편해질 텐데 MDD가 0이면 사실 투자를 못 하는 게 아닌가. 위험을 감수해야지 또 투자가 가능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증권사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을 추천을 받을 때 위험은 없고 수익은 높은 거 뭐가 있냐고. 그러면 돌아온 대답은 하나죠. 위험이 없는데 수익이 높은 건 없습니다. 그렇죠. 수익은 다 위험하고 비례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위험을 감내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조금 잘못된 얘기일 수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위험이라는 게 MDD로 설정을 하고 나면 뭐가 좋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했었는데 복권은 좋은 투자 대상일까요? 아니요. 저 사실 복권은 뭐 기대값으로 따져보면 이게 보통 1,000원짜리 복권이 기대값을 계산해보면 한 55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권에 당첨될 확률 곱하기 당첨금 해가지고 기대값을 구해보면 한 550원 나오니까 살 때마다 사실은 450원씩 손해를 나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마이너스 45%. 기대 수익률이 마이너스 45%인 자산이니까 복권은 되게 좋은 투자 대상은 아닐 거고 복권에 투자한다는 말도 우리가 전혀 쓰지 않고. 근데 뭐냐면요. 아까 말씀하신 MDD가 0이다 나는. 나는 손실 나는 걸 내가 견뎌낼 수가 없다. 하시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냐면요. 복권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 진짜 나는 손실 나는 걸 이론도 감당할 수 없어 하시면요. 예를 들어 내가 1억이 있다. 그럼 그 1억을 일단 은행에 넣으세요. 그 은행에 넣고 나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1년에 예를 들어 뭐 1.2%가 나온다. 그럼 1억에 1.2%면 120만 원 나오고 한 달에 뭐 10만 원꼴로 이자가 나오는 건데 그럼 뭐냐면요. 그 10만 원으로 복권을 사라는 거죠. 복권이 다 꽝이 되더라도 원금은 지키는 거고 대신에 복권이 당첨되면 당첨금만큼 뒤에 위쪽은 열려 있는 거고 실제로 당첨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MDD가 제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투자 대상을 설정을 할 수가 사실은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본능적으로 알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한테 복권의 기대값이 마이너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없죠. 복권에 투자하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다. 굳이 뭐 확률 기대값 계산하지 않더라도 다 알고 있는데도 왜 매주 복권은 동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고 저도 사실 사본 적도 있고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 왜 사냐면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게 MDD가 1,000원이란 걸 아는 거예요. 복권 투자했다가 복권을 샀다가 손해 나봐야 뭐 1,000원이다. 한 장에 1,000원만 손해보고 근데 대신에 당첨되면 오른쪽에 열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1,000원의 손실은 내가 견뎌낼 수 있다. 물건 사고 잔돈 1,000원 안 받아도 돼. 하기 때문에 내가 견뎌낼 수 있는 MDD 안에서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데다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예로 복권을 예로 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가 허용할 수 있는 MDD의 범위를 정하면 0%면 0%, 10%면 10%, 20%면 20% 정하고 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투자 상품들을 설계를 해보고 나한테 적합한 투자를 자기가 짜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투자를 할 때는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그 낙폭, MDD가 어디까지냐 그걸 먼저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자산 배분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예시로 지금 복권을 든 거지. 예. 그렇게 해서 복권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신 거잖아요. 이거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그래서 MDD가 0%면 심지어 복권마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또 뭐 내가 한 10억 있는데 예금해 놓고 1년에 1,200만 원씩 복권을 사래. 자기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했어.